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제목 회복 탄력성, 김주환 지음. 이 책에서 오늘은 친구 관계의 중요성, 행복은 능력이다. 뇌는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구 관계의 중요성.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얘기가 있다. 공자도 친구 관계를 논어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다. 자아 확장력은 그 사람의 친구 관계를 보면 파악할 수 있다. 친구 관계는 완전히 자발적인 관계다. 친구 관계는 다른 인간 관계와는 달리 생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혹은 특정한 조직에 의해 구속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친구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2년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2개월 동안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배려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자들은 쉽게 속내를 털어놓고 정신적 지지를 통해 친해지며 그들의 우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남자들은 속내를 털어놓기가 힘들다. 남학생들은 3, 40분 버스를 함께 타고 가도 별 얘기를 안 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쉴 새 없이 얘기를 나눈다. 남자들은 소통을 메시지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반면 여자들은 단순히 메시지의 교환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확인을 위해 대화를 한다. 여자들은 단지 수다 떨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가능하나 남자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골프를 하든지 바둑을 두든지 술 마시고 노래방에 가든지 이렇게 함께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활동을 해도 재미없고 활동을 점점 못하게 될수록 친구 관계는 닫히게 된다. 남자의 수명이 여자보다 훨씬 더 짧은 이유가 남자들이 친구가 없어 외롭기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다. 심지어 남녀 모두 나이 들어갈수록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난 여자친구와의 우정이 남자친구와의 우정보다 만족스럽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도 여자친구를 원하고 여자도 여자친구를 원한다는 뜻이다. 나이든 남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남자들은 젊었을 때부터 친한 친구를 많이 만들어 둬야 한다. 나이 들수록 친구는 더욱더 중요하다. 친척이나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노인들보다 친구와 가까이 지내는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보험에 드는 것보다 친구를 만드는 것이, 특히 서로 격려해주고 정신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친구 관계에 관한 뇌 연구에 따르면 친한 친구를 봤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3개쯤 된다. 그런데 이 부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병을 눈으로 봤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다. 그만큼 친한 친구는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다. 친한 친구만큼 우리 뇌를 긍정적인 상태로 즐겁게 흥분시키는 것도 없다. 친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평균 30배 이상 더 많이 웃는다고 한다.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건강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이 높은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잘 만들고 유지시킨다. 친구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감정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버팀목이다. 어려서부터 좋은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은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강하게 해준다. 좋은 친구는 우리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 능력을 높여줄 것이며 이렇게 높아진 대인관계 능력을 통해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은 회복 탄력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행복은 능력이다. 행복은 긍정적 정서를 통해 자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며 또한 타인에게 행복을 나눠줌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와 성공적인 삶을 일구어내는 능력이다. 스스로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 정서의 소유자가 강한 회복 탄력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긍정적 정서를 지닌다는 것은 뇌를 긍정적인 뇌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물이 반쯤 찬 컵이 있을 때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곧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마치 근육질의 매력적인 몸매를 보고서 나도 앞으로 저렇게 복근도 키우고 멋진 몸매를 가져야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몸짱이 되려면 몸의 지방을 빼고 근육을 키워야 한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되려면 뇌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정보 처리 루트를 약화시키고 긍정적인 루트가 강화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성을 단련해야 한다. 학자들은 긍정성의 자기 통제 능력은 일종의 근육과도 같아서 사람마다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견뎌낼 수 있는 부하량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자기 통제력이라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부하가 걸리도록 훈련을 하되 지나치게 무리해서 정신적 근육 피로나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이 처리되는 부분은 서로 다르다.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뇌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 정서가 뇌에 깊이 각인되어 습관이 된 사람이다. 인간의 뇌는 가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변하게 마련이다. 긍정적 정서가 습관화된 사람은 행복의 기본 수준도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긍정적 정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낮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 수준 역시 매우 낮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긍정적 정서의 수준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추세다. 한 나라의 자살 통계는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 건강과 행복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선 수년 전부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심심치 않게 뉴스 지면을 장식했다. 왜 이렇게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일까? 하지만 이는 연예인들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다. 연예인이기에 자살 소식이 뉴스를 통해 널리 알려진 것일 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자살과 우울증은 놀라울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집단적 자살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자살하는 이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수와 자살률의 증가 추세는 더 가팔라졌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31명으로 교통사고의 2배에 달한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자살률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의 1.5배이며 그리스의 10배이고 전체 OECD 국가들 평균에 비교해도 3배에 육박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만 명당 10명 미만의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10년 동안 무려 3배나 급증하면서 세계 최고의 자살 국가로 등극한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자살률의 증가 추세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는 한국인의 정신건강이 2000년대 이후 크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인 근력이 역경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고무공처럼 튀어오르는 회복 탄력성을 지니기는커녕 마치 유리공처럼 산산이 부서질 정도로 나약해지고 병들어 있다는 얘기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대단히 우려할 만한 통계다. 우리나라 20대 젊은이의 사망 원인 1위는 질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자살이다. 이처럼 젊은이들이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청소년의 자살률 급증은 전적으로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잘못된 교육 제도와 가치관 주입이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 의해서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을 우울증으로 본다. 우울증은 디프레션의 번역어인데 이는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잘못된 번역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이나 울적한 기분을 우울증의 핵심 증상으로 착각한다. 차라리 무기력증이라 번역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무언가에 짓눌려서 몸과 마음이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억눌린 상태가 곧 우울증이다. 무기력증을 느끼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며 자신에 대해 무가치함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우울증의 핵심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서는 무기력증뿐만 아니라 쉽게 자극받는 과민 상태도 흔히 나타나는데 과다한 분노 노출이나 짜증 혹은 반항적 행동으로도 표출된다. 우울증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뇌의 질환으로 마음을 즐겁게 고쳐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뇌의 질환이다. 심한 우울증이나 치매 환자의 뇌 사진을 찍어보면 정상인에 비해 뇌실이 확대되어 있고 실제적인 뇌의 부분은 쪼그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울증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치매와 불안장애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자살, 우울증, 치매, 불안장애 등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사회 전체가 엄청난 불행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비관주의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뇌에 긍정성을 훈련시켜서 향상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긍정성 향상의 문제는 여유나 사치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절박한 문제다.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게 하고 우울증으로 발전할지도 모르는 정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은 우리 청소년과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뇌는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뇌 과학자들은 뇌의 변화 가능성을 가소성이라 부른다. 인간의 뇌가 마치 말랑말랑한 찰흙이나 플라스틱처럼 얼마든지
변형 가능하다는 뜻이다. 인간의 뇌는 딱딱한 컴퓨터 같은 기계가 아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담당하는 부위는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뇌의 가소성에 대해서는 노먼 도이즈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뇌라는 책에 많은 사례가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특히 도이지에 따르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머리가 굳어졌는데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머리는 평생 굳어지지 않는다.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뇌는 계속 변화한다. 뇌세포는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도 잘못된 속설이다. 뇌세포는 80세가 넘어서도 계속 만들어진다. 뇌에 관한 한 변화시키기엔 나이가 너무 들었다는 것은 모두 잘못된 생각이다.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90살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78살에 이중 초점 안경을 발명했다. 창의력을 연구한 레만과 딘 키스 사이문튼에 따르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창의력이 절정을 이루는 때는 35에서 55까지의 연령대이고 60대와 70대의 사람들은 일하는 속도는 느려도 20대 때만큼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첼리스트인 카블로 카잘스의 일화는 유명하다. 그가 91살이었을 때 그에게 한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은 왜 연습을 계속 하시나요? 카잘스는 대답했다. 나의 연주 실력이 아직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라네. 행복의 기본 수준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낙관적인 사람이라 부른다.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은 언젠가 좋아지리라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다.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우울증에도 덜 걸린다. 성취도도 더 높고 업무 생산성도 높다. 그러나 낙관성은 객관적인 위험성을 과도하게 평가절하하는 비현실적인 낙천주의와는 다르다. 낙관성을 지닌 사람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자신의 한계 밖으로 일상 너머로 뻗어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닌다. 낙관성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익숙한 현실과 반복적인 일상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스스로를 확대시켜 나가려는 자세를 유지시켜 준다. 낙관성이 부족하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가장 큰 특징은 타인의 부정적 시선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주변 사람 모두가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흉보고 비웃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비관성은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비관성을 갖고 있다. 짜증이 많고 화를 잘 내고 자신감이 없고 지나친 우월감과 열등감을 순식간에 오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타인의 시선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면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신나고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긴장되고 짜증나고 두려워지고 비관적인 마음에 휩싸여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은 1만원권 지폐 이야기를 생각해야 한다. 지폐의 가치는 밟아도 구겨져도 심지어 찢어져도 그대로다. 변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이 무엇라 해도 나는 그저 나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타인이 나를 비난하고 흉본다고 해서 나의 가치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주관이 뚜렷한 자유로운 영혼으로 거듭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자유로운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또한 이는 통제 소재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제 소재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나 자신이 하는 행동의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주로 찾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주로 찾느냐에 관한 사고방식을 말한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통제 소재를 외부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자기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건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네가 혹은 그것이 혹은 그 사람이 날 화내게 했어. 난 어쩔 수 없어. 라는 식의 수동적인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항상 질질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태도로 삶을 살게 된다. 반면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자기 효능감을 지니기 마련이며 따라서 통제 소재를 흔히 자기 안에서 찾는다. 내가 노력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친구 관계의 중요성, 행복은 능력이다. 뇌는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